코스피 1만을 얘기할 때 이유로 꼽은 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네. 하나가 이제 글로벌 유동성, 두 번째가 한국 기업의 AI 경쟁력, 세 번째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었는데 일단 한국의 AI 경쟁력에 대해서는 네네. 해외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AI 공급망에 다양하게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의 존재와 기술 인프라, 국민들의 기술 수용도나 저변,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데 정부 밸류업 쪽도 보면은 자사주소가 네. 대규모로 규모화 더 한다. 했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신들은 그 정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밖에서 보는 한국은 안에서 보는 한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4월 4일 김민수 대표를 직접 만나 들어보세요.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와 법률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나탈리 허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는 첫 출연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소개를 했는데 아마 변호사님을 처음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 말씀 직접 부탁드릴까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법률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나탈리 허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태어나서 그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네. 금융 경력을 2005년부터 JP모건에서 시작을 해서 주로 채권 파생 이쪽 트레이딩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핌코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서도 일을 하다가 미국에는 2013년도에 갔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MBA를 하고 핌코를 다닌 건 이제 그 다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쩌다 보니 변호사가 되어서 네. 그 다음에는 이 AI 쪽, 저희가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AI 쪽의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으로 또 변호사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경력이 참 진짜 화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 매크로 해석에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미국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뭐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왜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미국 주식의 이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시장에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와도 더 이상 호재를 반영하기보다는 이제 악재에 민감한 그런 네. 주식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미국 경제가 처한 세 가지 위험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의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자체가 지금 S&P PER 같은 걸 봐도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최근에 빅테크들이 발표하고 있는 이 엄청난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네. 이게 과연 매출로 회수가 가능한 것인가, 얼마나 언제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평가된 주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들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AI 테마만 있었으면 쭉 올라가다가 이제는 그걸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기업별로 어떤 투자 상태나 차입 구조, 요즘엔 또 금리 인상 네, 얘기가 맞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무제표를 좀 꼼꼼하게 보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M7이나 AI 뭐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이들의 지금 주가는 거의 다 대부분 다 부진하다라는 거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 주가의 좀 반등의 실마리 트리거 혹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시기나 혹은 요인들이 있을까요? 지금의 가장 화두는 저는 금리 전망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제 가장 그 중동 전쟁 전하고 지금 달라진 게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올해 뭐 계속 연준도 동결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인상 얘기까지 네. 나와서 근데 사실 그 미국은 중간 선거가 이번 11월에 있는데 항상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어떤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주가 부양, 네, 뭐 뭐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제 이런 걸 원래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년에는 2%
트럼프 대통령은 0%까지도 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막 파월 의장 막 압박하고 그랬었잖아요. 압박하고 그렇게 핍박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굴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의장을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앉히기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인플레이션과 유가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이번에 동결했을 때 현재에서는 매파적 동결이다. 거의 인상에 가까운 인상을 남긴 동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종전이 되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되면서 다시 금리 인하 전망이 강화가 되면 그때는 시장이 조금 자신감을 찾겠죠. 대기 자금들이 매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단을 만든 전쟁이 진짜 출구 전략을 넘어서 마무리되는 단계까지는 가야겠네요. 이게.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언제 네. 끝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책을 쓰셨네요, 변호사님. 네. 이 책인데요. 2026년 한국에 투자하라는 책이고 제가 이제 나탈리아 변호사님이 출연을 하신다고 해서 출연을 하셨던 방송을 몇 개 찾아봤는데 코스피 지수 10,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출간이 2월 초순경이라고 들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란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내장이 앞으로 강세장을 지속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논의만 좀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중동 전쟁 발발이라는 이슈를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좀 당연히 하시긴 했는데, 네. 네, 당연히 주가 상승에 좋은 뉴스는 아니죠. 네네. 예. 하지만 만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떻게 만까지 그냥 쉼없이 가겠어요. 그리고 네. 사실은 제가 책에 썼던 그 상승의 속도보다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 책에서 만을 얘기한 건 한 4, 5년 정도의 그 시점을 두고 지금 주가 지수가 4,000인데 네. 20%씩 복리로 새 한 년 오르면 7,000까지 갈 수 있고 그렇죠. 또 20%씩 2년 더 오르면 5년 후에는 9,700인가 거의 많이 돼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저평가나 기업 네. 실적을 봤을 때 연 20%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5,000, 네. 6,000, 6,300까지 한 번에 갔기 때문에 2월 달 매월 20%씩 매월 저는 연 말도 안 되는 20%를 속도일 얘기했는데 수도 있었죠. 월 진짜. 20%를 갔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이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뉴 노멀의 레벨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네네네, 느낌을 맞죠. 받았어요. 지금은 5천이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숫자가 그렇죠.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체질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게 3월 달에 그렇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변동성을 겪었음에도 아직도 5,000위에서 있으니까 이게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필요한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딱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 그게 왔었는데 재료가 전쟁이었던 거네요. 다른 요인들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이제 네. 처음에 중동 전쟁 나고 나서 코스피가 거의 20%가 빠지니까 외신에서도 정계광장에서 막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하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다. 그렇죠. 뭐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30%가 오르고 하이닉스는 300 뭐 몇십 %가 올랐는데 네네. 근데 이 두 종목이 시총의 3분의 1 이상인데 네네. 이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뭐 원유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뭐 그런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전쟁의 그 먹구름이 거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원래 예상하셨던 궤도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1만을 얘기할 때 이유로 꼽은 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네. 하나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이제 금리 네.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위험자산 투자였고 두 번째가 한국 기업의 AI 경쟁력,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었는데 1번이 이제 중동 전쟁으로 지금 흔들렸던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2번과 3번은 전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우리나라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랑 AI 관련된 투자들이요. 네. 그 AI 쪽은 그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AI의 일단 한국의 AI 경쟁력에 대해서는 네네. 해외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여러 가지 레포트를 찾아보면 대략 한 세계에서 3등에서 7등 정도 사이의 경쟁력이 있다. 아, 어떤 공급망, AI 공급망에 다양하게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의 존재와 네. 그리고 기술 인프라, 그다음에 그 국민들의 기술 수용도나 저변 그리고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데 네. 이번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또 벌써 뭐 재건 사업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요. 예. 그리고 뭐 반도체 사이클이 여전히 좋다고 하고 이런 펀더멘털한 요인들이 이 전쟁 때문에 오히려 덜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정부 밸류업 쪽도 보면은 지금 자사주 소각 대규모로 의무화 한다. 통했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평가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뉴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 때문에 반영이 지금 덜 되고 있고 외신들은 그 정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주식시장에 유사한 정책들이 예전에 있었고 그렇죠. 그걸 계기로 니케이 지수가 이미 4만 5만 넘는 걸 봐왔기 때문에 그 정책이 실제로 국내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워킹하는지랑은 어떻게 보면 조금 관계가 없이 외국에서 볼 땐 비슷한 거죠. 그 글로벌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여러 나라 주식시장을 같이 놓고 보는데 일본, 대만, 한국 다 비슷하거든요. 수출 주도의 국가의 아시아, 반도체 동아시아 수출 많이 하고. 근데 자산 배분을 하다 보니 2004년에 니케이가 4만을 넘었는데 다 그 이유가 아베 정부 때부터 진행해온 여러 가지 밸류업 정책이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한국 정책하고 굉장히 상당히 유사하죠. 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했던 뭐 배당 확대라든지 PBR 낮은 기업 압박하는 정책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일본에 통하더라. 근데 한국은 훨씬 주식이 싼데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레포트에 이제 네. 나오는 얘기들이 2025년 이후 한국 증시는 2020년 이후 일본 증시 움직임을 따라갈 것 같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외국에서. 일단 외국인들은 뭐 우리나라 실적도 실적이고 투자도 투자지만 근본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보는 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목이 됐던 이제 인색한 주주 환원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정책들이 있겠네요. 유사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걸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 중동 전쟁 이후에도 제가 이 외국계 증권사들 혹시 코스피 전망 좀 하향했나 봤는데 전혀 하향하지 않았고요. 네, 맞아 신기하게 오히려 3월달에 올린 데들이 더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낮게는 올해 하반기 6,500, 높은 데는 8,000까지 네. 하면서 주된 이유는 한국의 AI 경쟁력과 네. 정부의 밸류업 정책 두 개를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또 수급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레포트를 내면 또 그걸 읽고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제가 궁금한 점은 일본은 선진국 시장에 편입이 돼 있고 한국이나 대만은 아직까지는 신흥국 시장에 있잖아요.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의 시선이 밸류를 갖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일본이 위죠. 그러니까 이제 꼭 그 순매수를 해도 일본을 항상 제일 많이 사고 네. 대만 좀 많이 산 다음에 이제 한국이 뭐 그 다음 뭐 이런 정도의 자본 배분을 주로 이제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고 네. 예,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일본을 앞섰잖아요, 벌써. 네네. 예.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제가 미국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한국의 산업과 문화가 높은 평가를 받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선진국처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1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니케이가 4만 5만인데 그렇잖아요. 한국 경제의 규모나 우리나라의 증시가 만인 거는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5 자릿수로 갈 때가 된다고
하긴 저희 맞습니다.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5천 이야기하면은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네. 지금 5천이 약간 하단이 되어 버리고 있잖아요. 바닥이 됐죠. 네. 네. 뭐 1만도 저는 뭐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수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말씀하신 대로 네. 1년에 20%씩만 오르면은 그게 5년 뒤 네. 그러면 1만 가는데 벌써 8천이라고 하반기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한 전망이 너무 자신이 없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도 7천 전망은 저는 우리나라 약세장 베팅을 하라고 전망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네. 연에 20%씩 오르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연간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수익률의 연간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매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바뀌고 있고 바뀔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에 가깝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기적인 안정적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서 그렇죠. 뭐 기관이나 연금의 그 주식수가 늘어나야 네네네. 되고 또 제가 하나 좀 바라는 건 이 미국장으로 가셨던 투자자분들이 돌아오셔서 네네네. 이제 자국민의 자금이 많이 있는 주식시장이 돼야 된다. 사실은 미장이 그렇게 바닥이 단단한 이유는 뭐 네. 401k라든지 이런 그렇죠. 연금 수요들이 항상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밑을 받쳐주는 건데 항상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제 천수답 시장이라고 해서 네.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사실은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금이나 개인 자본들이 그 밑을 받쳐주면 훨씬 더 변동성도 줄어들 거고 또 변동성이 줄어들면 그걸 보고 또 외국인은 더 들어오고 이런 좀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저도 생각해보고 있는 게 조만간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보니까 정부에서 약간 후순위로 20%는 손실보험 해준다. 이런 약간 투자 상품들, 간접 투자 상품들이 미국처럼 많이 우리나라에 활성화되면은 이게 또 하나의 좀 안전판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수급에? 네, 그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가 무슨 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든지 이런 그쵸. 외국의 장기적인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를 갈 수 있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국의 AI 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것 이외의 것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어떤 것들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이제 제가 쉽게 하는 비유는 네. 전 세계에 인프라와 컨텐츠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다. 예, 저희는 K-팝이 있고 이제 반도체가 있고 네. 이제 이렇게 단 하나의 기업이 대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한국의 문화적인 경쟁력과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저희 뭐 방산, 전력, 건설, 조선 이런 다채로운 업종들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몇 없죠? 전 세계를 뒤져봐도. 미국 이외에는 없고 그렇죠. 어떤 부분은 사실은 미국을 앞서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비자 문제로 노동자들이 쫓겨났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기자분이 물어봤어요. 미국에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했더니 미국 대통령인데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기술력이라는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CES를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도 정말 산업용 AI, 피지컬 네. AI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다양한 산업에서 쌓여온 현장 경험과 데이터래요. 이게 생성형 AI 시장은 저희가 뭐 다 아시다시피 빅테크 기업이 이미 다 선점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어떤 모델과 파라미터와 데이터의 경쟁에서는 안 되지만 피지컬 AI 시대로 왔을 때는
이 시장 자체는 사실은 산업별로 모든 산업에 AI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독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건설에 필요한 거, 가전에 필요한 거 다 다르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그거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로봇을 움직이거나 뭐 하드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가전으로 쌓아온 데이터가 삼성하고 LG 얼마나 많을 그렇죠. 것이며 건설과 조선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이 산업용 데이터의 핵심은 도메인 널리지, 도메인 데이터인데 그거에 있어서 한국이 모든 산업군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현대차도 비슷하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현대차 부스가 그 CES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그렇죠. 받았었죠. 그날 주가도 많이 올랐던 네네, 걸로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으면 정말 낙관적이에요. 시장의 큰 흐름을 전망하고 계신데 혹시 나탈리아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변수라든지 시장을 바꿀 만한 어떤 리스크가 있으실까요? 지금은 금리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우려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모 신용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AI 그 빅테크들의 투자가 너무 크다. 네. 그게 다 차입으로 된 투자라서 우려를 네. 하는 거고 최근에는 또 뭐 세스포칼립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렇죠. 파산하는 그런 것도 거기도 사모 신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제 맞습니다. 나오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금리만 안정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텐데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고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말씀하신 것과 좀 연장선 상에서 네. 핀코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최대 채권 이제 운용사잖아요. 아마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에 미국 쪽에서도 이제 MMF 쪽들로 자금들이 워낙 많이 몰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요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배경은 역시나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사모 시장이 일으킬 수 있는 금융위기 그렇죠. 여기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사실은 돈을 넣을 데가 없죠. 예, 주식시장은 고평가고 네. 전쟁은 일어났고 금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일단은 좀 위험 회피성으로 이제 단기 대기를 하고 네. 있다고 봅니다. 그 이쪽 어떻게 보세요? 그 과거의 금융위기가 이번에 사모대출 시장에서도 좀 재현이 될 저희가 가능성을 좀 부여를 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거다 이렇게 좀 염려만 하고 가면 될까요? 그것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 서브프라임 때 이제 홍콩에서 근무를 해서 이제 그 현장을 네네. 파생 쪽이었기 아, 때문에 그렇죠. 경험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했던 말 중에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있었죠. 네네네네. 검은 백조라고. 네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unknown 네, of 맞습니다. unknown이라고 네. 했던 그런 개념인데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이 위기를 저희가 이렇게 걱정하고 준비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네. 시스템 전체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오히려 낮추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면 연준에서는 이미 전수조사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할지 그러겠네요. 어떤 이게. 대책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은 그때는 예를 들면 리만의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서브프라임이라는 거의 밸류에이션이 뭔지도 잘 몰랐던 때인데 지금의 문제의 핵심은 사모 신용이라는 게 사모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규모가 얼마고 누구한테 얼마가 나갔는지 부도율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그 정보의 불투명성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정도 리스크는 예전에 그 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만 안정되면 사실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 좀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저희가 요인들이나 조건들이 있을까요? 금리 급등세의 진정. 여기에. 일단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은 고용 지표도 지금 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소비도 조금 약하고 현재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막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 게 같더라고요. 네.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인하를 하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 약간은 좀 답보 상태인 것 같아서
부분은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값이나 은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 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이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네.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나 전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금 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조금 정반대 현상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예.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요, 이 금이 그거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안 주는 금이 별로 인기가 없어지나?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아니면 있죠. 네. 달러가 너무 비싸서 금도 달러로 사야 되는데 사는 부담 네네네. 자체가 커졌나? 아니면 뭐 제가 좀 찾아보면 그런 금의 수송 문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설들만 있는데 또 금은 산업재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적인 영향이라고 은이랑은 다르죠. 우리랑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그 부분은 음, 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약간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공식에서 잠깐 벗어난 거지. 이게 네. 구조적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금값이 지정학적 리스크 벌어졌을 때 금값은 빠진다. 이렇게 공식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렇게만 보면 되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다시 시선을 옮겨와서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32조를 매도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매도 규모만 27조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적당히 좀 매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건가? 네. 외국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 300%씩 올랐는데 뭐 이걸 계기로 지금은 위험 자산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핌코에서 자산 배분할 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냥 미시적인 시각이 아니라 정말 포트폴리오 조정이죠. 네네. 예, 한국 비중 줄여라. 그러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줄이는 건데 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은 반도체는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뭐 그렇죠. 올해만 해도 뭐 제가 보니까 반도체 시장 매출이 25%로 오를 네. 거고 뭐 메모리는 30% 오른다. 뭐 매출 1조 달러가 뭐 머지 전 않았다.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국가가 그 기업이 삼성전자가 될 거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까지 좋은 나오고. 얘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차익 실현 이외에는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 반도체 회사들도 사실은 이제 이게 다 AI가 주도하는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른 반도체 회사들 주식도 AI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냥 주가가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거기에 성공적으로 편입된 그렇죠. 회사라는 평가를 생각을 하면 저는 그 매도의 원인은 차익 실현이고 또 더 가격이 빠지거나 하면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외국인들이 각 잡고서 연초율 그렇게 팔았는데 3월 달에만 조정 나왔었지 2달 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60에서 80% 올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들었다. 맞아요. 이렇게 네. 해석하면 네. 될까요? 네.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게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시장에 ADR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정말 제가 항상 하던 얘기인데 네.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까지 못 사잖아요. 미국에서는. 네네. 예, 그러니까 한국 계좌가 없으면 미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네. 그런 기회가 생기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실제로 주변에서 미국인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좀 사고 싶다. 왜냐하면 계속 거기도 기사가 나오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 코스피. 네. 네. 삼성전자가 200 몇십 % 올랐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건 코인 수준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시가총액 관심을 1위 가지. 업종이 1위 업체가. 예,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드디어 방법이 생긴다는 면에서 좀 반갑고 반대로 그
미국에서 그 주식을 못 사는 이유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는 거죠. 거기 금융회사들이. 예. 굳이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이나 그 M7 업체들 이런 애들 세일즈 해도 충분한데. 그렇죠. 이게 한국에서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여기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JP 모건이든 BOA든 거기 기관들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주면 꼭 ADR이 아니라 진짜 직접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지금은 저는 많은 그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ADR을 상장하기로 했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시기나 방법은 안 나왔는데 네. 구주가 아니라 신주를 발행해서 하는 거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SK 하이닉스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면도 쪽, 있겠네요. 예. 염려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가 강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높게 사람들이 부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저도 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드디어 이제 살 수 네. 있게 되었다. 네. 반가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다른 네네. 사람들 마음도 같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AI 법을 우려도 또 계속해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나탈리아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해지네요. 그 AI 버블이 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조금 이제 좀 컨텍스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작년에 AI 버블은 AI 기술이 진짠가? 이게 돈이 되나? 아, 이 기술 자체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사실 CES를 전후로 해서 이제 산업용 AI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기술이 이제 돈으로 하는 가치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의 버블로는 이제 그 과도한 인프라 투자, 특히 차입에 의존한 투자에 대해서 과연 나중에 매출 증가 속도가 이 투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냐라는 그런 회수 규모와 이제 속도의 문제죠. 네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오라클 뭐 이런 주식 가끔 빠진 이유도 너무나 차입을 많이 해서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게 약간 과열 투자 성격이 있거든요. 다른 회사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들 입장에서는 투자 덜 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시장에서 퇴출당할 그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마크 저커버그가 정확히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투자가 망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 더 큰 리스크는 지금 투자 안 하는 거다. 음, 예, 그러니까 그 포모라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나 뒤처질까봐 이제 억지로 빚을 내서라도 지금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 백악관에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납부자 보호 서약이라는 걸 또 강제 서명하게 했어요. 그거는 뭔가요? 그게? 이 납부자가 이제 세금 납부자인데 너희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투자를 하는데 그걸 지으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납부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전력과 배선, 송전 이런 것도 다 너네 돈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써라. 그래야 전기세가 안 오를 거니까 기업들이 다 알아서 부담을 알아서 해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테크 회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유틸리티 회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려고 차입을 네. 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스케일업을 확 해서 고마진으로 이제 네.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이 더 이상 아니고 테크 플러스 유틸리티 회사로서 이제 재무제표에 차입금과 이제 대형 자산이 들어가는 요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모든 기업이 승자가 될 수는 없지 않냐. 네,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 중에서도 이제 위너랑 루저가 나올 때가 됐다. 그럼 개인적으로 어디가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이걸 여쭤보실 것 같아서. 왠지 그거 잘- 여쭤봐달라고 질문 답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뭐 메타, 근데 알파벳, MS, 아마존 한 4개 중에 거의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요? 결국엔. 그거는 저는 정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투자 자문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예, 저는 항상 지수 투자 ETF 추종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답을 드리고 싶은데 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AI 반도체 쪽 말고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있으실까요? 뭐 항상 제가 섹터도 제 개인 의견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항상 좋게 보는 섹터는 어떻게 보시냐면 지금 AI의 발전의 병목을 만들고 있는 건 이제 에너지랑 인프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항상 한국의 경쟁력 중에 하나로 보죠. 그래서 전력기기랑 변압기 전력기기, 뭐 업체들. 변압기, 뭐 소형 원자로, 뭐 건설, 뭐 이쪽을 항상 이유로 코스피 전망을 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들이 반도체 하나만으로는 전망 상향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우물안 개구리인 한국 시장만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이렇게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변호사님께서 어떤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실지가 좀 궁금해서요.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책의 메시지도 하나로 요약을 하면 밖에서 보는 한국은 안에서 보는 한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꼭 한국에 와서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 오히려 중동발 조정을 보면서 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선진국 주식시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이제 주변에 워낙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코스피를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근데 외국계 외국계도 종목들. 있고 한국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는 20% 정도 빠졌는데도 오를 것 같다. 다시 오르겠지. 네. 예전 같이 이렇게 막 실망하고 떠나고 그러지 않고 그럼 그렇지가 아니라. 예, 그런 그렇지가 아니고 이제 다시 오를 거다. 펀더멘털 안 변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희 부탁인데 네네.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자국 시장 투자를 늘리시기를 네. 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한국에는 얼마나 자주 오세요? 저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럼 오실 때마다 인포맥스 라이브 출연하셔서 또 아유, 시장의 감사합니다. 흐름과 네. 변화된 모습들을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진짜 금리가 가장 큰 변수다. 이게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탈리아 미국 투자 법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